만약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직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내일 당장 온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기계랑 내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증명하시겠어요? 남들보다 막 1시간 더 일하겠다, 이런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실 건가요? 아니면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내놓으실 건가요? 와, 시작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사실 이게 더 이상 실리콘밸리 기술자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거든요. 당장 우리 밥그릇이 걸린 진짜 생존의 문제죠. 맞아요. 최근 한국 정부가 무려 100조 원 규모의 국가적 AI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 거대한 기술 혁신 이면에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1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전 국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테니까 국가가 돈 대줄 때 각자 알아서 회사를 차려라. 약간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죠.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해결책이긴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 산업 생태계가 막 파괴되면 사람들을 밀어내서라도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라는 논리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우리의 생존 방식을 그냥 끼워 맞추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올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이 거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아주 도발적으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어서 창업부터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 오늘 다룰 자료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가 진행한 여행인문학 학부 수업의 실제 기록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이런 낭만적인 교양 수업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 절대 아니죠.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창업 이전에 왜 반드시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 창직을 거쳐야만 하는지 그 생존 메커니즘을 아주 낱낱이 해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그 변화의 주체가 교실에 앉아있는 평범한 학생 개개인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주 토론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세상이랑 직업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자체가 막 완전히 뜯어고쳐지는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이 교실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인식의 변화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동규라는 한 학생이 겪은 시각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왜 1조 원짜리 정부 지원금을 받고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창직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우리를 AI의 위협에서 지켜내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사실 양동규 학생의 처음 상태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과거의 저랑 아주 비슷했을 겁니다. 관광은 그저 돈 모아서 스트레스 풀러가는 소비 활동이고 직업이라는 건 그냥 사회가 이미 만들어둔 객관식 선택지 중에서 내 스펙에 맞는 거 하나 고르는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늘 그렇게 작동해 왔으니까요. 이미 정해질 레일 위를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죠.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낯선 공간에서 나만의 의미를 설계하는 산업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 의미를 설계한다. 네. 의미를 내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 평생의 그러니까 직업 역시 남이 만들어둔 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쫙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직업을 스스로 빚어낸다. 이 말이 참 멋있긴 한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팍 와닿지가 않거든요. 결국 그 창직이라는 게 요즘 흔히 말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네. 퍼스널 브랜딩 잘해서 구독자 모으고 광고 수익 내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아는 1인 창업이랑 도대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컨텐츠를 기획하는 과정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 대중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트렌드가 어떤가, 이런 외부의 시장 상황에 나를 끼워 맞추는 행위거든요. 아, 외부 상황에 나를 맞춘다? 네, 강민서 학생의 통찰을 좀 빌리자면 창업은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운동장에 쑥 들어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남의 파일을 뺏어오는 경쟁이죠. 1인 창업도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가 말하는 그 거대한 창업 생태계라는 건 결국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남의 생태계에 딱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그 수백만 개의 앱들이랑 다운로드 순위 경쟁을 피 터지게 하라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방향성은 완벽히 맞습니다. 앱스토어에서 1등하려면 무조건 트렌드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반면에 이용근 교수가 강조하는 창직은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운영체제, 즉 OS를 새로 짜는 작업입니다. OS를 새로 짠다? 네, 철저히 인간 중심, 즉 나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벌 원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필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아예 경쟁의 궤도 자체를 이탈해서 비교 불가능한 고유성을 확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허서연 학생이 여행이 공간의 경계를 넘는 것이라면 창직은 직업의 경계를 넘는 행위다 라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고유성이라. 이거 듣고 보니까 정부의 거대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보이네요. 자기 자신이 어떤 고유한 필터를 가진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뜬다니까 그냥 AI 기술 관련 창업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다.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근 교수는 무작정 시장에 막 뛰어드는 창업 전에 나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업을 정의하는 창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네, 자본의 논리에 막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이 있어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되지 않는 진짜 생존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논리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내 안의 고유성을 찾아서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창조하라. 좋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지금 저랑 똑같은 반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반론이죠? 그니까 내가 길 걷다가 노을 보고 막 감동받고 내 고유성을 발견하면 그게 갑자기 돈이 됩니까? 솔직히 여행지에서 인문학적 감성 느낀다고 그게 바로 통장에 수익으로 꽂아주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이 머릿속의 깨달음이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으로 치환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낭만적인 감상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수업의 진가가 철학적인 담론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시선을 실제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실무 훈련법을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 구체적인 훈련법이 있군요. 네, 유용 학생과 강민수 학생 등의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낸 과정을 보면 창직은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완성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자를 넘어선 해석자가 되는 겁니다. 해석자요. 그냥 멋진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의미를 막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예요. 남들이 에펠탑 앞에서 그냥 셔터를 누를 때 우리는 이 도시 사람들은 왜 유독 좁은 테라스에 다 모여 앉아서 길거리를 바라볼까? 이 공간의 조명은 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까?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파고드는 훈련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돈이 되지 않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 바로 두 번째 단계, 기록의 자산화, 다시 말해서 데이터화에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록의 자산화라는 게 그냥 밤에 막 감성적인 일기 쓰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용근 교수는 매일의 인문학적 관찰에 자신만의 태그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태그 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 태그라는 개념이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냥 오늘 산책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 공간을 공간적 특성, 사람들의 연령대, 역사적 흔적, 내면의 감정 변화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로 막 분류하고 쪼개서 저장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 태그를 다는 행위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시선은 사실 뇌 속에 막 흩어져 있는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요? 네. 근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나만의 고유한 잣대, 즉 태그를 통해서 쫙 구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돌파할 나만의 오리지널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와, 나만의 학습 데이터요? 그러니까 제 말은 흔히들 말하는 AI는 인터넷에 이미 막 떠도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근데 제가 매일 출퇴근길에 보는 그 낡은 뒷골목의 질감, 거기서 풍기는 오래된 냄새,
그 공간에서 느낀 아주 사적인 감정들을 막 책에 달아서 저장하면 이건 구글 웹크롤러가 절대 긁어갈 수 없는 저작권 100%의 독점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창업이 남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좀 더 예쁜 포장지를 딱 씌우는 일이라면 창직은 나만의 독점적인 원천 데이터를 막 채굴해서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태그가 달린 경험들이 1년, 3년 이렇게 쌓여서 임계점을 확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키워드들이 막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남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통찰력, 즉 지식 라이브러리가 딱 형성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근데 솔직히 데이터만 막 잔뜩 쌓아둔다고 그게 짠하고 직업이 되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랑 그걸 진짜 돈으로 바꾸는 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공감대와 시장 연결성이죠. 시장 연결성이요? 네, 내가 모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낸 특정한 패턴이나 통찰이 세상 사람들의 숨겨진 불편함을 해결해 주거나 막 긁어주지 못했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즐거우면 그건 그냥 고상한 취미생활일 뻔이에요. 아, 하긴 혼자 만족하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그쵸? 내 고유한 시선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능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취미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생명력을 가진 진짜 직업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본인 블로그나 SNS를 그냥 단순한 자랑용 게시판으로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반응 확인하는 베타 테스트 창고로 쓰라고 하신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시선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대중한테 슬쩍 던져보고 그들이 어디서 막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예쁜 돌 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돌들을 막 깎고 분류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보석 목걸이로 꿰어내는 작업이 바로 창직을 위한 데이터화라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랑도 통합니다. 막대한 자본 들여서 회사 차리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뾰족하게 다듬는 거죠. 아, 린 스타터. 네. 송은혁 학생이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교수님, 창직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창업에 필요한 역량도 길러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창직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정체성도 찾았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독점 데이터도 모았고 시장 피드백 받으면서 작게 실패해본 경험까지 싹 다 갖추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창업과 창직이 대립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순서의 문제였죠. 창직은 곧 창업을 위한 최고의 훈련인 겁니다. 와, 1조 원 지원금 받기 전에 창직이라는 훈련병 시절을 거쳐야만 나중에 창업이라는 실전에 나갔을 때 총알바지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이 수업 진짜 꼭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튼튼한 뗏목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이론적인 메커니즘은 충분히 파헤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직의 기술이 아주 거칠고 치열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들여다보죠. 저는 특히 손준호 학생 사례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아, 손준호 학생. 이 상황이 인문학의 이상이랑 자본주의의 현실이 딱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죠. 맞아요. 낮에는 학교에서 여행이랑 인문학을 막 논하지만 밤에는 당장 가족 생계 때문에 곱창집에서 연탄불 피우고 고기 굽는 청년이잖아요. 네, 이 학생이 아주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의미를 설계하는 창직, 다 좋다. 근데 당장 내일 곱창 썰고 연탄불 피워야 하는 제 삶에는 이 고상한 인문학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냐? 저라도 진짜 똑같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장 불판 닦기 바쁜데 무슨 놈의 인문학이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솔루션이 와, 그야말로 마법 같습니다. 곱창집을 그냥 밥하는 식당으로 놔두지 말고 사람들의 미각이 도달하는 미식 여행의 목적지, 즉 로컬 아카이브로 그 공간의 개념 자체를 확 재설계하라고 조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로컬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인테리어 예쁘게 꾸며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식당이 취급하는 재료의 출처,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손준호 학생 본인이 매일 밤 연탄불 앞에서 눈물 콧물 쏙 빼며 겪어내는 그 고단한 노동의 과정을 컨텐츠화하라는 거예요. 컨텐츠와 네, 그 과정을 그릿,
즉 절대 꺾이지 않는 끈기 않은 서사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기록의 자산화가 현장에 딱 적용되는 순간이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길에 곱창집 갔는데 메뉴판에 그냥 모듬 곱창 2만 원 이렇게 적힌 집이랑 이 곱창은 사장님이 매일 새벽 마장동에서 발품 팔아 떼온 고기를 10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연탄불에 끈기로 구워낸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적힌 집. 과연 손님들은 어느 쪽에 지갑을 확 열고 사진 찍어서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할까요? 압도적으로 후자죠. 기술이 막 고도로 발달하고 물자가 펑펑 넘치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제된 공산품의 매력을 잘 못 느낍니다.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죠. 으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 즉 서사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네. 교수는 또 나아가서 손준호 학생한테 식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전국에 숨겨진 곱창 산지랑 장인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기록하는 푸드 디지털 노마드로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진화시키라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곱창 굽는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다음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아직 살아있는 취재 현장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완벽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육체 노동자가 단숨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크리에이터로 확 도약하는 순간이네요. 근데 이렇게 창직의 무한한 가능성에 막 가슴이 뛰다가도 장대한 학생의 딜레마를 마주하면 다시 한번 사고의 회로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장대한 학생의 딜레마 아주 날카로웠죠. 네, 장대한 학생이 공산성 성곽길을 직접 땀 흘리면서 걷다가 숨 막히고 길 잃는 과정을 막 겪으면서 지식은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거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아름답죠. 근데 곧바로 등골을 확 서늘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은 제가 땀 흘려 걷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인문학적 가치를 깨달았지만 머지않아 완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이나 완벽한 해상도의 가상현실, 즉 VR 기술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맞아요. AI가 가장 덜 힘들고 가장 아름다운 최적의 여행 경로를 1초 만에 딱 짜주고 VR로 방구석에서 공산성의 바람결까지 막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굳이 땀 흘리고 길 잃으면서 겪는 이런 인문학적 시행착오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10분이면 갈 길을 길 못 찾아서 1시간 헤맨다면 그건 그냥 짜증나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모든 걸 완벽하게 최적화해주는 AI 시대에 굳이 연탄불 앞에 고생이나 산길 오르는 육체적 피로를 사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 잣대로만 딱 보면 호스트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 딜레마를 아주 차원 높은 명제로 뚫고 나갑니다. 기술은 지도일 뿐 영토가 아니다. 이렇게요. 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뜯어봐야 합니다. 지도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딱 알려주죠. 하지만 지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지도 위를 막 걷는다고 해서 내 신발 밑창이 닳지는 않잖아요. 100% 동의합니다. 아무리 고화질 먹방 유튜브를 본다고 내 배가 부른 건 절대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여행의 불편함, 예를 들어 숙소 예약, 길 찾기, 언어 장벽 같은 걸 완벽하게 제거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서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까요? 더 빨리 달리는 데 써야 할까요? 아니겠죠. 교수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합니다. 최적화된 경로가 주는 편안함을 오히려 뻥 차버리라는 거예요. 기꺼이 낯선 골목으로 쑥 들어가서 길을 잃어보고 계획에 없던 비도 쫄짝 맞으면서 현지인들이랑 손짓발짓 소통하는 그 의도적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점이 딱 찍히네요. 의도적 불편함. 그러니까 효율의 극추인 인공지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행위를 일부러 선택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이에요. AI가 완벽하게 세팅해준 5성급 호텔 경로 쌍 올시하고 굳이 시골 장터에 막 시끄러운 쿡밥집 찾아가는 그 사서하는 고생. 그 과정에서 느끼는 짜증, 당혹감, 그리고 우연히 딱 마주친 낯선 풍경 앞에서의 벅찬 감동. 이게 바로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경외감이라는 거군요. 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계는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독창성은 예기치 못한 에러, 즉 시행착오 속에서 막 피어납니다. AI 때문에 100조 원의 거대한 파도랑 실업 공포가 막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진짜 생존 전략은 기계보다 더 빨리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네.
기계가 제공하는 지도의 효율성을 영리하게 딱 이용하되 결국 내 두 발로 거칠고 울퉁불퉁한 영토를 직접 밟으면서 남들이 겪지 않은 의도적 불편함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창직이고 기술 시대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진짜 머릿속에 지진을 일으키네요. 이영군 교수의 수업 기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어떻게 나만의 날카로운 무기를 막 재련하는 용광로가 되는지 아주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죠. 국가가 1조 원 풀어서 막 등 떠미는 시장 중심 창업 생태계에 맨몸으로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나만의 고유한 렌즈를 딱 장착하고 그 관점을 자산으로 만드는 창직의 시간을 꼭 거쳐야 한다는 사실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맞습니다. 직업은 더 이상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수동적으로 딱 편입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무엇에 막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랑 접속할 때 가장 빛나는지 치열하게 탐구해서 그 업의 이름을 나 스스로 명명하는 아주 적극적인 창조행위입니다. 네, 네, 양동규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직업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리셋되었기를 찐으로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저 창직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너무 거창하게 구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업 자료에 등장했던 정여울 작가 사례가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아, 정여울 작가님 사례 너무 좋죠. 그녀는 막 외향적이고 화려한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절대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오히려 강점으로 확승화시켰죠. 조용히 걸으면서 내면 응시하고 그 섬세한 시선을 글로 꼬박꼬박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창조해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창직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퇴근길에 늘 지나치던 그 식상한 골목길 걸을 예정이신가요? 이어폰으로 노이즈 캔슬링만 켜지 마시고 아주 잠깐이라도 의도적 불편함을 좀 허락해 보시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 딱 떼고 그 공간의 냄새, 온도, 사람들의 표정에 여러분만의 독특한 태그를 달아보는 겁니다. 네, 조용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막 지나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혹은 남들은 야, 너 진짜 유별나다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아주 사소한 취향이나 예민한 감각이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쯤은 있죠. 만약 10년 뒤에 누군가가 바로 그 사소하고 이상한 취향을 비즈니스로 딱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억대 연봉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 직업을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멋진 직업의 첫 번째 창시자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와, 진짜 여운이 길게 남네요. 우리는 지금 지도가 없는 낯선 영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답을 1초 만에 찾아주는 시대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는 정답을 빨리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오답 노트를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답 노트가 곧 서사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천천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자극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